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 사람이 떠오르지만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입이 하나 있긴 합니다. 바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주무르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 의장입니다.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의 변화에도 출렁출렁 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는 파월 3월 29일에 직접 이야기한 걸 보면 미국 경제가 탄탄하게 버티는 것이 중앙은행에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용지표 호조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에 가까워질 때까지는 기준금리 인하를 더 이상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해석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파월 아저씨가 매파식 패턴에서 비둘기식 패턴으로 변했다면서 빠른 금리 인하를 시도할 것이라는 말들이 많았으나 또 며칠 새 분위기가 확 바뀐 겁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금리를 너무 빨리 인하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시장에 큰 혼란을 줄 것.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현재 미국 기준금리의 수준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소리입니다. 금리 안 내려도 경제 잘 돌아가는데 굳이 무리하지 않겠다는 신중론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특정한 기간의 어떤 물가지표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도 않겠다라면서 좀 더 장기적인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 유력해졌습니다. 여기에 제롬 파월 아저씨뿐만이 아니고 연준의 다른 관계자들도 빠른 금리 인하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많이 냈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는 올해 금리를 딱 한 번만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분은 또 기존의 비둘기파였습니다. 이런 분마저 올해는 금리를 한 번만 내리는 게 맞다고 할 정도로 분위기가 지금 또 변했습니다. 지금 우리 귀에 직접적으로 들리지는 않지만 영끌족 분들의 고통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 주담대도 연체 1.5배 껑충, 고금리의 영끌족 비명.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 규모가 1.5배 늘어났습니다. 신용대출, 부동산 PF 등 지금 대한민국의 대출 연체율이 전체적으로 막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연체율 증가 속도도 지금 더 빠르고 이게 무너질 경우 부동산 가격에 어떤 직접적인 타격이 이제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겨버리기는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거기에 그동안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금리로 이게 대환대출을 정부에서 많이 밀어줬습니다. 영끌족을. 무주택자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무리하게 집을 샀던 영끌족 살리기를 한다는 그런 비난을 받았음에도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주담대 연체율을 이걸 줄여보고자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지금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할 만큼 했는데도 결과가 안 좋다라는 게 지금의 가장 정확한 현실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 KB국민은행이 주담대 연체 금액이 2,458억 그리고 또 신한은행은 1,833억이나 됩니다. 연체율 증가는 40.2% 증가 또 83.3% 증가 이렇게 됩니다. 요즘 언제부턴가 1억이 1억처럼 느껴지진 않게 됐습니다. 시절이 그렇게 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10억, 100억, 1000억, 1조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시절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타격은 정말 상당하다라는 이야기 꼭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은행은 절대로 여러분한테 손해보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걸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언제든 맘만 먹으면 경매로 넘겨서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 경매 시장에 영끌족 매물이 넘친다라는 이야기가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5년 전 그러니까 2019년도에 한참 부동산 폭등이 막 이제 일어나던 그 시기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집을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은행에서 띵동 하고 문자가 하나 온 겁니다. 혼합형 금리였고 그동안 2.7% 고정금리만 냈었는데 이제는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면서 5.2%의 이자율이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년 고정금리 그 이후에
변동금리 요렇게 됐던 겁니다. 당연히 이제 그 시즌이 돌아왔고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는 그냥 꼼짝없이 5.2%의 대출 이자를 적용받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살아날 방법이 뭐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은행에서 친절하게도 방법을 알려줍니다. 기존의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새롭게 대출을 받으면 또 한 번 똑같이 5년 고정으로 이번에는 3.7%의 이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019년도에 2.7%보다 1%더 오른 3.7%지만 이게 변동금리 5.2%에 비하면 이자 부담이 훨씬 낮긴 합니다. 뭐 답답한 마음에 이제 부동산 커뮤니티 같은데 막 찾아다닙니다. 부동산 카페 같은데. 그랬더니 거기에는 온통 이제 금리 내릴 거고 집값이 다시 상승할 거라는 이야기들만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고민이 됩니다. 집주인들 모임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이제는 그 성격이 변질이 된 부동산 커뮤니티들 참 많죠. 자, 이제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돈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겠죠. 결국은 집을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을 팔고 새로 살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또 다행인 거는 이분은 그나마 2019년도에 집을 샀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나기는 합니다. 물론 거기에 뭐 양도세, 그리고 취득세, 이사비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 그동안 또 발품 팔아야 하고 등등 뭐 이것저것 또 차퍼 떼고 나니까 뭐 크게 남는 게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집 사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디를 사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게 지금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막 머리가 점점 아파옵니다. 여러분, 요즘 시기에 누가 집을 팔고 누가 집을 샀는지 굉장히 궁금하셨죠? 이 부분도 요즘의 부동산 상황의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까지 논리정연하게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부동산을 분석하는 부비TV를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미워할 것. 요즘 인터넷상의 부동산 커뮤니티를 보면 좀 씁쓸하긴 합니다. 너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려는 판으로 이미 변질되어 버린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대부분 다 내용이 비슷합니다.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그러면 집값이 오른다. 전세가 폭등 중이다. 그 사람들이 지쳐서 집을 결국엔 살 것이다. 비싸게. 그래서 집값이 오른다. GTX 들어온다. 9호선 연장, 8호선 연장, 뭐 경전철, 트램 등등 때문에 집값이 또 오른다. 우리 아파트처럼 살기 좋은 곳이 또 없다. 심지어 서울 아닌데 특별히 공기가 더 좋다고 하는 그런 헛소리도 있습니다. 미세먼지나 황사 같은 게 아니 그 아파트만 피해가나 봅니다. 이런 별별 이야기들이 판치면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런데 또 잘 보면 몇몇 사람이 이걸 선도합니다. 일단 어떻게 하냐면 한 명이 여러 개의 아이디로 논쟁을 붙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지가 지끼리 싸우는 겁니다.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건데 이것도 1인 10역 정도 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슈화 시키면 그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의 단톡방에 이 내용이 이제 전달됩니다. 즉 지원군을 부르는 거죠. 누가 우리 아파트 욕한다. 집값 떨어지게 지금 까고 있다. 이렇게 일러버립니다. 그렇게 또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단체로 우르르 몰려가서 거기서 또 싸워댑니다. 우리 아파트 좋다. 집값 오를 거라고. 세계 1등이다.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평소에도 꾸준히 부동산 변화를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너무 관심 없이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집을 뭐 매도하거나 매도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매수할 수도 있고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는 집주인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럴 때 한 번씩 검색만 하다 보면 부동산 커뮤니티를 또 클릭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때 1인 10역을 하는 집값 띄우기 노름에 여러분의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 성동구 아파트 가격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제 체감상으로 30, 40 세대 그리고 안정적인 수입을 가진 분들이 송파구의 진입은 조금 어렵고 상대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왕십리부터 가보겠습니다. 하왕십리 텐지일 1 48평이 최근에 18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는 1702세대 대단지이고 2015년 아파트입니다.
어느샌가 텐제일이 이제 10년차 아파트가 돼버렸네요. 세월이 참 빠르긴 합니다. 지난 최고가는 2022년 1월에 23억이었습니다. 지난 최고가 대비해서 4억 6천만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20%입니다. 상황심리 텐제일 2 33평도 거래가 됐는데 14억 1,5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는 1148세대 2014년 아파트입니다. 역시나 뭐 다 왕십리 뉴타운이고 텐제일 1, 2, 센트라스까지 여기 전부 5,000세대가 넘는 큰 블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호선 상황심리역하고 또 청계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긴 하지만 요 아파트 블록을 제외하고 나면 주변이 깔끔하진 않습니다. 한계점과 높은 선호도를 또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최고가는 33평이 17억 5천만원이었고 3억 4천만원 하락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19%입니다. 하왕심리, 왕심리 자이 25평이 10억 8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713세대 여기는 미들급 체격이고 2017년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2호선과 5호선을 뭐 동시에 이용할 수는 있지만 상당한 언덕배기입니다. 그리고 또 가깝진 않아요. 이 주변의 아파트들이 애매한 역세권 그리고 또 높은 언덕배기 그러다 보니까 이 가까이에 편의시설이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는 약점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자이라는 어떤 브랜드빨로 여태까지 버티긴 했지만 뭐 10년차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기세가 꺾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최고가는 14억에 거래된 적이 있고 최고가 대비해서 3억 2천만원 하락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22%입니다. 이번에는 아파트가 많은 또 행당동 한번 가보겠습니다. 행당동 서울숲 리버뷰자이 33평이 최근에 17억 2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034세대 2018년 아파트입니다. 여기 아무래도 뭐 왕십리역 그 버프를 좀 받았고 성동구의 다른 곳에 비해서는 비교적 여기가 또 평지에 위치해 있고 또 조망권에 따라서 가격의 편차가 여기가 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여기는 인기가 좀 있는 편입니다. 다른 데보다는 지난 최고가는 21억이었으며 최고가 대비해서 3억 8천만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18%입니다. 이번엔 행당동 한진타운 보겠습니다. 26평이 9억에 최근 거래됐습니다. 요거는 근데 1층인 점 참고해주고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2123세대 2000년 아파트입니다. 행당역을 사이에 두고 대림아파트하고 한진아파트가 대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도 블럭을 형성하고는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10억 내외의 가격으로 일단 나는 성동구에 어떻게든 내 집을 마련하겠다라고 주민등록증에 성동구 주민이라고 쾅 새겨두고 싶어하는 30대 분들이 많이 거주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곳의 아파트가 요즘의 신축 아파트에 비해서 구조가 별로 좋진 않습니다. 실제로 집도 좀 좁게 느껴지고요. 여기가 물론 여기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주변에서 부동산 운영하시는 분들은 참 살기 좋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또 집을 실제로 여기를 보면은 실망하시는 분들이 꽤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여기가 활성화되는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성동구 입성이라는 어떤 1차 관문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지난 최고가는 12억 5천만 원이었으며 최고가 대비해서 3억 1천만 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25%입니다. 맞은편에 있는 행당 대림도 볼까요? 여기도 25평 9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는 3404세대 2000년 아파트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행당 한진과 쌍벽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11억 8,800만 원이었고 최고가 대비해서 2억 5천만 원 하락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21%입니다. 아무튼 여기도 이제 몇 년이 지나면 30년 차가 넘어갈 테고 뭐 재건축 이야기가 슬슬 또 불을 지피기도 하긴 할 겁니다. 수익률은 몰라요. 이번에는 옥수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옥수동 옥수하이츠 42평이 최근에 19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774세대 1998년 아파트입니다. 이 동네는 일명 뒷구정이라고 불리죠. 바로 한강만 건너가면 압구정동입니다. 시어머니는 압구정동 살고 며느리는 도저히 같은 동네 살긴 싫고, 그렇다고 강남하고 또 너무 떨어지는 긴 싫고, 그래서 젊은 강남 며느리들이 많이 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 바로 그 동네에 있는 거고, 또 가장 한강과 가까운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아파트. 좀 더 여기서 북쪽으로 산비탈을 올라가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 바로 산비탈입니다. 산비탈을 올라가면 옥수 리버젠, 옥수 파크 힐스 등 또 아파트들이 있는데 젊은 층한테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 고산병을 조심해야 하는 산소가 부족해. 어쨌든 이 동네는 그래도 생활 수준이 은근히 높고 이 주변에 맛집도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도 많이 살고, 지난 최고가는 24억 3천만 원이었으며 최고가 대비해서 현재 5억 2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1%입니다. 옥수동에 하나 더 볼까요? 이 편한 세상 옥수 파크힐스 33평이 18억에 최근 거래가 됐습니다. 1976세대 대단지이고 2016년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3호선 금호역 역세권이긴 하지만 어떤 동의 위치, 여기가 단지가 블럭으로 나눠져 있는데 동의 위치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심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여기 그냥 싸게 나왔다고 멋모르고 그냥 덜컥 샀다가는 낭패 보기 쉽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이 아파트는 제가 오래전부터 봐왔고 거래도 했지만 참 단합이 잘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지난 최고가는 20억 5천만 원이었고 최고가 대비해서는 2억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12%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성동구 거래를 확인해 봤는데 이걸 종합해 보면 평균적으로는 마이너스 15%에서 20% 사이의 하락률을 보입니다. 성동구는 그 안에서도 입지나 주거 환경, 그리고 동네 분위기, 그리고 사는 사람들 수준, 이게 또 천차만별인 곳입니다. 은근히 넓어요. 여기가 다 특색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곳들은 이미 2021년 아파트 가격, 부동산 폭등기 정점의 가격까지 치고 올라간 것도 있고, 제가 볼 때 평균적으로는 한 2020년에서 2021년 초반 가격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는지 스스로 좀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